네, 여러분들 모의고사 보느라고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네, 모의고사 이제 해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41번부터 이제 공법인데요. 이제 모의고사 수준은 이제 중급 정도로 출제가 됐고요. 여러분들 자주 출제되는 기출 문제에서 조금 변형돼서 문제를 냈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볼게요. 국토의 개미 이용에 관한 법령상 41번부터 보겠습니다. 국토의 개미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계획권의 지정과 광역도시 수립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이 광역도시에 관한 문제는 자주 출제가 되는데, 자, 우리가 이제 광역도시계획에서 먼저 이제 뭘 해야 되냐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죠.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때 이제 같은 도 안에서는 도지사가 지정하고 같은 도가 아닐 때는 이제 국토교통부장관이 하죠. 광역계획권이 지정된 다음에 이제 수립 절차는 이제 기초조사, 수립과 승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죠. 계획을 짜는 걸 수립이라고 하고 오케이하는 걸 승인이라고 하죠. 또 기초조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청회하고 지방의견 청취하고 수립하고 협의하고 심의해서 승인하고 공고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도지사 광역계획권 지정하면 지방도시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는데, 도지사가 할 때는 지방도시의 심의를 거치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할 때는 중앙도시의 심의를 거치게 되겠죠. 그 다음에 도지사와 광역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광역도시를 수립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3년이 되는 다음 날에 해제된다라고 하는데, 해제나 실효 문제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만약 시장 군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시도지사가 있죠. 그래서 시장 군수가 수립하면 도지사가 승인하고, 시도지사가 하면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우리가 승인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시장 군수가 여기서 광역계획을 지정했을 때 같은 도제 시장군수 3년 동안 하지 않으면 도지사가 직접 하게 돼 있죠. 도지사가 직접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해제되는 게 아니라 해제가 되는 게 아니라 도지사가 수립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시도지사가 3년 동안 승인 청하지 않으면 도지사가 할 수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정해 준 사람이 직접 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답은 그래서 2번입니다. 그래서 비구속적 계획은 해제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죠. 비구속적 계획은 처음부터 이제 규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해제나 실효의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여기 포인트가 되겠고요. 광역도시 수립하려면 광역도시 수립관에 미리 공청회라는 걸 열어야 되죠. 수립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공청회를 하게 되죠. 네. 그 다음에 광역도시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에 걸쳐 있을 경우 시도의사가 공동으로 광역도시 수립한다. 같은 도가 아닌 지역에서는 시도의사가 하겠죠. 국가계획에 관련된 광역도시 수립할 때는 국장이 수립한다. 보통 만약 국장이 수립하는 경우가 뭐죠? 국가계획일 때는 국장이 수립을 하죠. 국토교통부장이 수립하게 됩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됐어요.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4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국토의 개미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 관리에 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자, 도시군 관리는 도시 지역만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것은 아니다. 도시가 아닌 비도시에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도시군 관리 계획은 어디서든 할 수가 있어요. 보통 수립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이관이라는 말을 쓰죠. 도시군 관리 용도 지구의 지정과 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된다 이렇게인데, 우리가 도시군 관리 계획의 내용은 자, 그래서 그죠? 개, 기, 도, 지, 입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나오고 시험에 잘 나오죠. 그래서 용도, 지역, 지구의 지정 및 변경이죠. 근데 주의할 것은 용도 지역의 행위 제한은 원칙적으로 누가 하죠? 행위 제한은 원칙적으로 도시관의 내용이 아닌데 국계법 시행령이 있죠. 원칙적으로. 용도 지구의 행위 제한은 어떻게 되죠? 원칙적으로 뭐예요? 도시군 계획 조례에 있죠.
예외도 있지만 그래서 행위 제한은 들어가지 않고 지정과 변경까지만 도시관의 내용이고 이거 별도로 합니다. 그다음에 개발제한구역, 시가조정구역, 도시군관리계획, 도시자연공원구역, 그다음에 뭐예요?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 변경, 기반시설의 뭐예요?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예, 그렇죠? 도시 개발 및 뭐예요? 도시 정비 계획,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및 지구 단위 계획. 하고 뭐예요? 지구 단위 계획. 자, 그다음에 입지 기재 최소 구역에 대한 내용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행위 제한은 들어가지 않죠. 자, 세 번째, 주민은 기반시설의 설치 관한 사항에서 이반권자에게 도시관의 이반을 제한할 수 있는데 주민은 이반을 못하고 이반을 제한할 수 있죠. 그 제한하는 사유가 들어가는 게 이제 뭐야? 기, 지, 산, 대, 입입니다. 입이 새로 들어가죠. 그래서 입지기대 취소고요. 그렇죠. 기존의 용도지구를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는 경우, 산업 개발진흥지구의 제한, 산업유통, 그렇죠.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 및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내용. 그래서 요거는 이제 5분의 4고 나머지 3분의 2죠. 그래서 45일 플러스 30일 안에 처리해 줘야 되고. 됐죠?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맞고 도시관을 변경할 때도 심의를 거쳐야 된다. 지정도 마찬가지로 지정과 변경은 똑같은 절차를 거쳐요. 그다음에 이제 도시군관리 조속히 입안할 때는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때 돈이 함께 입안할 수 있는데 도시군관리계획에서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조속히 했을 때 이제 함께 할 수 있고 조속히 해야 될 때 함께 할 수 있고 또 뭐 할 수 있냐면 우리가 뭐라고 했죠? 이제 입안하는 과정에서 도시하고 농촌하고 도로의 길이가 다를 수가 있죠. 도로의 크기나 사이즈가 다를 수 있으니까 차등이 가능합니다. 차등 입안이 가능하죠. 이게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맞췄고요. 자, 그래서 이제 5문제 맞추고 43번 문제 보겠습니다. 앞에 이제 보통 국계법 문제나 도시개발법까지 내용이나 정비법까지가 내용이 조금 내용 설명이 많고 뒤에 가면 되게 문제가 비교적 어렵진 않죠. 자, 용어의 정의네요. 국토의 계획 이용하는 법률의 내용. 용어의 정의. 용어 정의에 가까운 거라 보시면 돼요. 자, 옳은 것이 문제는 조금 난이도가 있죠. 보겠습니다. 자, 도시군 계획이란 특광특특시군의 광역시 관할구역 안에 수립한 도시군 기본의 도시군 관리 계획을 말한다. 거기까지는 맞는데 보통 특광특특시군에 들어가죠. 특광특특시군인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광역시의 군은 뭐야? 제외하죠. 왜냐면은 인천광역시 도시계획하면서 뭐야? 옹진군이나 강화군은 인천광역시에 포함돼요. 그래서 광역시 안의 군은 별도의 계획을 짤 필요가 없어요. 가평군처럼 독립적인 군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부산광역시 기장군은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을 짤 때 포함되니까 태아가 뱃속에 있으면 뭐예요? 엄마의 영향을 받는 거랑 똑같아요. 별도로 밥을 먹을 필요가 없는 거죠. 네, 됐습니다. 틀렸고요. 자, 두 번째 질문. 지구 단위 계획은 도시군 계획 수의 전부 또는 일부인데 지구 단위 계획은 이제 전부 또는 일부가 아니라 이제 일부에 대해서만 일부만 이렇게 해당될 수가 있어요. 도시 일부, 지일.
그래서 전봇도 일부에 대해서 체계적 관리 수립하는 도시군 기본 계획이 아니라 그다음에 도시군 기본 계획이 아니라 도시군 관리 계획입니다. 알겠죠? 네, 그다음에 이제 국가 계획이란 도시군 관리가 결정해야 되는 사항이 포함되지 않는 계획에서 중앙행정에서 수립되는 토지 계획을 말한다는데 도시군 관리 기능이 포함돼야 돼요. 도시군에 포함돼야 돼요. 국가 계획에도. 그다음에 이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란 기반시설 설치형이 개량한 그래서 도 있으면 도가 잘 나오죠. 도 있으면 도예요. 도시군 계획시설이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란 도시군 계획시설을 그래서 기반시설을 아니라 도시군 계획시설 기획시설을 설치정비 재량하는 걸 말합니다. 알겠죠? 네. 그다음에 이제 거기 기반시설 부담구역 세 번째 거죠. 개발도 관리 외의 지역으로서 개발로 인해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특광특특 시장구소에 지정되는 구역을 말한다. 그렇죠?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하지 않죠. 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왜가 되죠? 내가 아니라. 그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44번 문제. 자, 44번 문제에서는 국토의 개미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의 지정 목적으로 옳은 것인데 용도지역의 특성을 파악하는 거죠. 그 정의.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은 보통 뭐예요? 저층 중심으로 하는 데가 1종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일반 주거지역은 편리한 것을 갖다가 이제 기준을 하고 자, 1종, 2종, 3종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1종 일반 지역은 저층 2종은 뭐예요? 중층 3종은 뭐예요? 중고층이죠. 근데 여기는 이제 중고층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뭐예요? 3종 일반 주거지역에 대한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죠? 예, 틀렸고요. 자, 일반 상업지역은 근린에서 일용품 서비스를 공급하는 건데 자,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데서 근린 상업지역에 대한 설명이죠. 근린 상업지역에 대한 설명입니다. 근처에 사는 거니까. 준공업지역. 환경을 제한형 보호의 배치인데요. 이 공업지역에는 전일준으로 나눠지는데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인데 보통 전용공업지역은 공해성 공업지역이고 이건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그다음에 중공업지역은 뭐예요? 경공업을 수행하면서 다른 것들도 같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것은 뭡니까? 중공업지역이 아니라 일반공업지역에 대한 설명이 되겠네요. 네. 그다음에 보존녹지지역, 주로 농업생산을 위해서 개발 유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인데 우리가 녹지지역에는 우리가 보존녹지나 생산녹지나 자연녹지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농업생산에서 고려해야 되는 지역은 생산녹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됐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보존관리지역, 자연환경 보호, 산림보호, 추진물 방지, 녹지공간의 확보, 생태의 보존 등에서 보존이 필요한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들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 보존지역 지정 관리가 곤란한 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제일 잘 쓴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관리지역 같은 경우엔 보존관리지역하고 생산관리지역하고 계획관리지역이 있는데 보존관리지역 같은 경우는 뭐야?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가기에 곤란한 지역이고요. 생산관리지역은 뭐예요? 농림지역으로 가기에 곤란한 지역이고 계획관리지역은 뭐예요?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맞는 문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45번 문제 보도록 하죠. 45번 문제는 국토의 개미 이용에 관한 법령에 의한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최대한도에 틀린 것은 우리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구할 때 건폐율에 관한 문제네요. 건폐율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건폐율은 우리가 이제 1, 2, 3 중일, 6은 전일준, 보생자, 보생계, 농자 이렇게 나눠서 이게 전용 주거 지역이고 이게 일반 주거 지역이죠. 55 그렇죠? 66, 57, 98, 87, 777, 22,
2, 4, 2, 2죠. 그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냥 걸어서 정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거기 보시면 2종 전용 주거 지역이니까 건폐율이 50% 맞네요. 일반 상업 지역이네요. 일반 상업 지역은 건폐율이 80%인데 90%가 나왔으니까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일반 공업 지역인데 일반 공업 지역은 뭐예요? 건폐율이 70% 맞고 보전 녹지 지역은 뭐예요? 건폐율이 20% 맞고 자연환경 보전 지역은 여기 있으니까 20% 맞고 그래서 자주 출제가 되는 것으로서 이런 패턴 잘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46번 문제 보죠. 자, 국토의 개미 이용에 관한 범위상 용도지구의 세분, 즉 용도지구의 정의에 대한 문제죠. 용도지구의 세분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경관지구죠. 그래서 경관지구는 뭐야? 경관지구는 자시 특산물이죠. 자시 특산. 그래서 자연경관지구, 시가지구, 특화경관지구에서 나눠지게 돼요. 그래서 자연경관지구는 산지나 구릉지, 시가지는 길거리, 특화경관지구는 수변에 관계된 거죠. 취락지구. 취락지구는 자 취했으니까 집에 가자 해서 취락지구는 마을인데 그래서 녹간농자에 대한 어떤 녹지적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취락을 정비해야 되는 게 뭐예요? 자연 취락지구. 그 다음에 이제 개발 제한 구역에 대한 게 뭐예요? 집단 취락지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방제지구. 자, 방제지구. 방제지구는 재해를 막아야 되는 건데 자 방제를 시작하자 해서 자연 방제지구하고 시가지 방제지구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자연은 뭐예요? 주로 자연 속에 있는 시골이나 외곽 같은 데, 이 절벽 같은 데고 시가지 방제지구는 뭐예요? 비만 오면 잠기는 주로 시가지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호지구죠. 보호지구는 뭐예요? 역사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해서 역사문화 환경 보호지구, 중요시설 보호지구, 생태계 보호지구, 역사문화 환경 유적지, 중요시설은 뭐예요? 학교라든지 이런데 생태계는 뭐예요? 생태계를 보호하는 지구죠. 그 다음에 고도지구는 이제 세분되지 않죠. 고도지구는 이제 최고 높이를 지정하는 데를 말합니다. 그래서 용도지구의 정의는 시험에 자주 출제 가능성이 높으니까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4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7번 문제는 자, 국토 1000제곱미터인 하나의 대지가 600제곱미터는 1종 일반 주거지요. 그다음에 400제곱미터는 2종 일반 주거에 걸쳐 있대요. 그런데 이 대지에 건축해서 건축의 최대 연면적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연면적을 구할 때는 그냥 이 땅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연면적을 구하는 둘 사이에 걸쳐 있는 곳에 대한 구하는 건데요. 한번 해볼게요. 여기 대지가 있는데 지금 뭐예요? 600이 여기 있고요. 400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가중평균하는 용적률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냥 각자 연면적을 구했으면 됩니다. 일종 일반 주거지의 용적률은 몇 프로죠? 150%죠. 150%는 1.5를 곱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나왔을 때 뭐예요? 900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400제곱미터는 어떻게 되죠? 이종 일반 중의 용적률은 뭐예요? 200%가 적용됩니다. 그럼 곱하기 2를 하시면 돼요. 428, 800이 되죠. 그럼 900에다 800을 더하면 어떻게 돼요? 1700이 되죠. 그래서 최대 연면적은 뭐예요? 170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주의할 것은 이게 330 이하일 때는 뭐예요? 건축 제한에서는 가장 많은 대지를 하지만 이게 330이 넘어가기 때문에 뭐예요? 각각의 건축 제한을 적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300이다라고 했었을 때 이게 700이다 그랬을 때는 이쪽에 건축 제한을 적용해야 되겠죠. 330에 띠모일 때는 660 이렇게 자주 나오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48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48번은 이제 지구 단위계에 관한 문제예요. 필수적 지정에 대한 내용이죠. 보겠습니다. 48번. 국토의 개미 이용에 관한 법령상 다음 중 반드시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해야 되는 대상 옳은 것은? 지구 단위 계획은 난개발을 방지하게 하는데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하는데 두 군데가 있죠. 필수적 지정에서 정비구역과 택지개발구역. 그래서 사유 완료되고 나서 10년 있으면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30만 이상이 녹지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면서 규제가 완화된다든지 그 다음에
시가 조정구역과 공원구역이 30만 이상이 해제가 된다면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30만이 나오던 10년이 나오던 숫자가 나오지 않는 건 답이 되지 않죠. 근데 거기 보시면은 자 여기 녹지 지역이 주거 지역으로 변경된다. 그럼 규제가 완화되니까 좋은 건데 문제는 뭐죠? 30만이 돼야 되죠. 도시개발구역에서 지정된 사업이 끝나는 10년인데 10년은 맞는데 도시개발구역이 아니라 뭐예요? 정비구역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틀린 거고요. 자, 그다음에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에서 면적이 30만인데 야, 이건 되죠. 30만 이상이 되니까 35만이 되죠. 그래서 요게 35만이니까 요게 답이 되네요. 자, 근데 택지개발지구에서 5년인데 5년이 아니라 택지개발지구는 뭐야? 완료된 지 10년이 돼야 되는 거예요. 태고가 아니라 택시. 그다음 시가조정구에서 면적이 30만인데 시가조정구역은 30만이 돼야 되는데 10만밖에 안 됐기 때문에 틀린 거죠. 그렇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49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국토의 개미 이용에는 계획에 관한 국토의 개미 이용에 관한 법령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행위가 나와요. 허가를 받아야 되는 행위라는 건 뭐예요? 허가 받는 행위죠.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되냐 아니에요. 그래서 시험 문제 물어보는 거는 뭐예요? 개발행위 허가의 대상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 개발행위 허가 대상은 그게 이제 건물 토토토죠. 건물 토토토. 그래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도 포함해서 물건의 적치, 그래서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에 1월 이상 쌓아놓는 거죠. 아니, 녹간자,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그렇죠. 1월 이상 쌓아놓는 걸 말하고요. 토지의 뭐예요? 형질 변경에 토속 채취에 토지 분할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해당되는 것들 한번 볼게요. 아닌 것들이 되겠까? 농림지역에서 농림의 비인하우스. 농림의 비인하우스는요, 육상어류 양식을 제하고는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고요.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 같은 형질 변경인데 경작을 위한 것은 제한이다.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사도법엔 사도개설과의 토지의 분할은 그 법으로 받았으니까 따로 받을 필요가 없어요. 자, 공작물에 설치해서 재해복구 재난수습은 이제 1개월 내에 신고하면 돼요. 신고하면 되고 허가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녹지지역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않은 토지의 분할인데 우리가 주민등록증 대신 면허증을 제시했으면 어때요? 굳이 주민등록증을 제시할 필요가 없죠. 근데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지 않았으면 면허증을 제시하지 않았으면 주민등록증을 제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관계 법령의 인허가를 받았으면 우리가 별도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 개발행위 허가가 일반법이기 때문에. 그런데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갖다 받았대요, 안 받았대요? 안 받았대죠. 안 받았으면 뭐예요? 이 법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리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자, 50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토의 개미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밀도 관리구역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관한 수만 틀린 것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어떤 조건을 물어보는데 이제 50번은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대한 설명이죠. 부담구역에 대한 내용이죠. 기반밀도 관리구역은 기반시설 부족한데 설치가 곤란한 지역에 대해서 지정할 수 있는 임의적 규정이 되고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뭐야?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에서 규제가 완화되는 지역에서 기반시설 부담금을 걷는 지역인데 이 개발밀도 관리구역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뭡니까? 임의적 지정이에요. 근데 이제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뭐예요? 필요적 지정이 원칙이고 20% 이상 인구가 증가된다든지 그럼 뭡니까? 그 지역이 인구가 20% 증가된다든지 이상 또는 개발행위 건수가 작년에 비해서 20% 증가되면 필요적이거든요. 플러스 알파로 그 외의 것들에서 임의적으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읽어보도록 하죠.
자, 위락시설의 기반시설 유발계수가 관광 휴게시설의 유발계수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기반시설 부담구에서 기반시설 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유발계수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유발계수가 있는데 얼마나 트래픽이 일어나느냐 계수, 유발계수에 대한 내용인데 잘 모르는 것들은 이제 0.7, 일반적으로는 이제 0.7이 제일 많고요. 그 외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0.7이고요. 0.8이 이제 통신 판매, 통신에 관계된 거예요. 통신에 관계된 거. 0.5가 이제 창고. 그 다음에 이제 0.9가 이제 의료. 1.0이 숙박, 1.3이 이제 보통 1.4 일종 근생이나 근린생활시설이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판매 시설, 1.4가 종교시설, 그 다음에 이제 1.9하고 2.1이 많은데 1.9는 이제 관광 휴게시설. 2.1은 주로 어떤 것들이냐면 위락시설. 그래서 하루 종일 구경한다. 하루 종일 구경한다. 둘이 갔다가 하나가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1.6이 뭐예요? 이종 근생이에요. 그래서 여기 특별하게 내용이 없기 때문에 맞는 문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위락시설은 뭐예요? 2.1, 기반시설 위해서 관광위에서 1.9니까. 자, 2번 개발도 관리구에서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50% 범위에서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한대요. 강화. 완화하지 않고 강화해서 적용하죠. 왜? 그 용적률이 그러면 만약에 개발도 관리구역이 지정되면 만약에 A라는 지역이 만약에 건폐율이 80에 용적률이 600이면 만약에 A 프라임으로 개발도 관리구역 지정하면 건폐율은 그대로 80으로 넘어가는데 용적률은 최대 300%까지밖에 적용하지 못하게 끊을 수 있다는 거죠. 용적률만 깎게 돼 있으니까. 자, 주거지역에서 개발행위로 기반시설 용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 설치 곤란한 지역으로서 향후 2년 내에 당해 지역 학생 수가 20% 이상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지정할 수 있다. 이미 규정 맞아요. 근데 기반시설 설치는 현금으로 납부하며 만약에 없으면 토지, 즉 물납이 가능합니다. 물납도 가능해요. 자, 5번째,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하다 인정하는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행위 건수가 전년도 개발행위 건수의 20% 이상 증가되면 지정해야 되는데 30%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죠? 30%를 했기 때문에 지정해야 한다로 바뀌어야 돼요. 해야 한다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왜? 20%가 넘으면 필요적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51번. 자, 국토의 개미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설 부지 매수 청구에 관한 옳은 것은? 자, 우리가 장기 미집행 매수 청구에 관한 문제네요. 매수 청구에 관한 문제예요. 요거는 51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도시군 계획설 사업의 90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 지목이 대인 토지에 대해서는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지목이 되고 건축물을 포함하고, 그렇죠? 실시계획 인가가 없으면 매수 청구 가능하죠. 예. 맞습니다. 두 번째 질문. 자, 두 번째 질문은 매수 청구의 상대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이렇게 표현되는데 매수 청구의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특광특특 시군입니다. 시군수고요. 예외일로서 사업 시행자가 있으면 시행자. 예외일로서 시행자가 적절하지 않고 설치 및 그렇죠. 관리 의무자가 있어요. 의무자인데 설치하는 사람을 관리하는 사람이면 설치하는 사람을 기준합니다. 알겠죠? 네. 자, 그다음 문제 볼게요. 그다음 질문 볼게요. 자, 그다음에 매수 의무자는 도시군계획 설치권을 발행해서 매수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매수는 원래 현금이 원칙입니다. 현금이 원칙인데
매수 의무자가 예외적으로 지자체인 경우에 하나요. 지방자치단체 경우에 하나요. 원하는 경우나 또는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부재 부동산이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서 $3,000만 초과분에 대해서 채권으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매수 청구된 토지 매수 가격 매수 절차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보통 이제 채권의 발행 절차는 지방치니까 지방재정법이고 매수 가격 및 절차는 이 공익사회 토지취득보상법에서 공취법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매수 의무자는 매수 청구를 받아서 1년 이내 매수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야 되는 게 아니라 매수 청구를 받으면 6월 이내에 매수 결정하고 결정한 날로부터 2년 안에 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이 아니라 6월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6월이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틀린 겁니다. 됐죠? 네. 자, 그렇게 해서 답은 1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2번 문제는요. 국토의 개미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설 사업의 시행을 위해서 타인 토지 출입, 그렇죠? 타인 토지 출입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앙에다 할게요. 자, 52번 문제는 타인 토지 출입에 관한 문제입니다. 조사 측량을 하기 위해서 타인 토지 출입할 수가 있죠. 첫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측량을 위해서 필요할 때는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다 하는데 우리가 이제 원칙적으로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소유자 동의가 있는데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이제 연락이 안 될 경우에 있잖아요. 연락이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그렇죠? 우리가 행정청은 관할 행정청에 통지하고요. 비행정청은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서 합니다. 그래서 행통비허죠. 두 번째, 행정청이 시행에 출입해서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그래서 타인 토지 출입에 있어서 행정청은 통지만 하면 돼요. 비행정청은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행통 비허라고 표현합니다. 행정청은 통지, 비행정청은 허가. 이렇게 해서 행정청 통지만 있으면 되죠. 답은 2번이고요. 세 번째, 일출 전 일모르라도 소유자의 승낙 없이 담장으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는데 우리가 그 일출 전 일모르에는 원칙적으로 타인 토지에 주거의 안정성을 깨뜨릴 수 있으니까 원칙적으로 타인 토지 출입이 안 돼요. 출입이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소유자가 아니라 점유자의 승낙이 있으면 그 세입자나 승낙이 있으면 본인이 성낙하니까 가능합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아니라 점유자의 승낙이 돼야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4번 적법한 절차에 출입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타인 토지 출입하는 것은 필요했을 때 할 수가 있어요. 소실 발생했을 경우 보상 책임은
타인 토지에 출입한 행위자가 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서 행위자가 지는 게 아니고, 그렇죠? 예.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이, 그죠? 행정청일 때는 이나 소속사인 사업시행자가 보상을 해주게 돼 있어요. 행위자가 보상해 주는 경우는 없죠. 그 다음에 이제 5번 시행자의 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부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가 있는데, 이게 행정행위로 보니까 이거 행정자 아닌 사업시행자, LH나 이런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국장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얘를 지정한 행정청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경기도청이 이게 현대건설이나 또는 뭡니까 우리가 LH공사나 이런 데다가 사업시행을 맡겼을 경우에 거기서 행정심판이 가능합니다. 그랬을 때는 얘를 지정한 경기도에다가 행정심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마쳤고요. 5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될 수 없는 자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53번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내용이에요. 도시개발법상 구역 지정권자에 대한 질문이죠. 원칙적으로 이제 원칙적으로는 뭐예요? 시도 대도시장이 되고, 예외적으로 뭐예요? 예외가 시험에 나오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되는데, 국장이 하는 경우는 이제 국가계획일 때, 중앙행정기관장이 요청했을 때, 공공기관장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을 제한했을 때, 그 다음에 뭐예요? 둘 이상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렇죠? 그 다음에 천재지변이 났을 때, 그랬을 때 이제 국장이 하게 돼 있죠. 그래서 국준공 2000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 여기 들어갈 것이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죠? 네, 도지사 여기 있네요. 네,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군수가 대도시장이 아니면 안 되죠. 군수는 안 되고 대도시장 되고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시장이 서울시장이 되니까 되는 거예요. 군수나 구청장은 안 됩니다. 대도시가 아닌 경우엔. 그 다음에 이제 54번 문제 들어보겠습니다. 자,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규모로 옳은 것은, 그래서 이거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기준 면적에 관한 문제예요. 그렇죠? 자주 나오는 거죠. 일단 원칙적으로 뭐예요?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생산 녹지나 자연 녹지는, 그렇죠? 1만 이상이죠. 주상생자 1만. 그래서 주상생자는 1만이죠. 그 다음에 이제 공업지역이 뭐예요? 3만 이상이죠. 그 다음에 이제 비도시. 여기서 비도시라는 건 뭐죠?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인데, 이 지역은 얼마? 이제 일단 30만 이상이 되죠. 예외적으로, 그렇죠? 예외적으로 초등학교를 확보하고 지역에 플러스 4차선 도로까지를 동시에 확보하면 거기서 예외적으로 10만 제곱미터 이상만 돼도 가능하다고 됐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주의할 것은 취락지구라든지 개발진흥지구라든지,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라든지 중앙행정이 요청하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을 제한 지역에 대해서는 기준 면적을 뭐예요? 배제한다고 얘기하죠. 배제.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럼 하나씩 보죠. 주거지역이니까 뭐예요? 주거지역 1만. 그 다음에 상업지역 얼마? 1만. 그래서 1번이 맞고 2번 틀렸네요. 공업지역은 3만인데 틀렸네요. 네, 틀렸고. 자연녹지지역은 뭐예요? 1만이니까 틀렸고요. 관리지역은 뭐예요? 비도시잖아요. 비도시니까 얼마? 원칙적으로 30만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30만 이상이 안 됐으니까
틀렸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55번 문제 보겠습니다.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 효과 및 관할 설명이 틀린 것에 의해서 우리가 도시개발 중목의 벌침 및 식재 등 행위할 때는 그래서 지정 효과에 대한 문제네요. 예. 예. 54번 문제는 됐고요. 그런데 이제 도시개발구역 지정 효과인데 일단 첫 번째가 뭐죠? 예, 도시개발구역 중목에 벌채 식재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해서 구역이 지정됐을 때 그렇죠. 행위 제한이 붙죠. 행위 제한이 붙는데 허가를 받아야 되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건물 토 주기예요. 그래서 건축물의 건축, 물건의 적치, 1호 이상 써놓는 거, 토지 형질 변경, 토속 퇴치, 토지 분할의 중목의 식재의 벌채를 이야기하죠. 그죠? 네, 됐습니다. 임식재를 제외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행정청 그 다음에 이제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된 경우 해당 도시개발구역은 도시지역과 지구단위 결정고시된 겁니다. 그래서 구역 지정 효과는 뭐야? 효과는 도시 및 뭐야? 여기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보죠. 다만 이미 지구단위 계획이 있거나 또는 뭐예요? 취락지구일 때는 의제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겠습니다.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하면서 3년이 되는 날까지 시시인가에 신청하면 그 날에 해제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구역 지정 해제 의제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해제 의제인데 그렇죠. 이제 보통 원칙적으로는 이제 개발 계획하고 그다음에 구역 지정하고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하죠. 그러면 3년 안에 만약에 실시계획 신청이 안 들어오면 그 다음날 그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있을 때는 뭐야? 도시나 지구단위 계획구역도 그 다음날 해제가 됩니다. 해제가 되고 해제 의제되고 구역지정 해제되는 거죠. 그 다음날 원래 용서대지역으로 환원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지역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그렇죠. 구역이 지정되고 개발 계획하고 실시가 신청이 들어가는 경우 있죠. 그때는 이제 2년 안에 개발 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그 다음날 해제되고 환원되고 그다음에 개발 계획이 수립되고 실시계획 신청이 3년에 안 나오면 그 다음날 해제되고 환원됩니다. 그렇죠. 이게 만약에 330만 이상일 때는 이 기간이 5년으로 늘어나죠. 근데 주의할 것은 뭐냐면 단 이제 사업이 마쳤을 때 해제되는 경우 있죠. 완료 해제. 그래서 수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사 완료 공고. 환지는 뭐예요? 환지는 환지 처분 공고. 공고되면 다음날 해제는 돼요. 사업이 끝났으면 해제는 의제되는데 또 환원되지는 않죠. 됐습니다. 참고로 이제 구역을 지정하고 개발 계획을 실시간 신청하는 경우 예외 조항일 때는 자연녹지라든지 생산녹지라든지 비도시, 그다음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전체의 30% 이하인 지역, 미개발지가 많은 지역이죠. 미개발지 지역, 그다음에 공모하는 지역, 공모는 같이 90일 정도 공모하고 중앙행정기관장이 지역균형발전에서 자연환경 보전을 제한 지역에 대해서는 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답이 3번이 될 것 같죠. 3번은 그 다음 날이 되고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은 공사 완료 공고일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그죠? 예, 다음 날.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된 때는 해당 도시개발구역 지정된 용도지역 지구단위 환원 또는 폐지된 것으로 보고 완료 해제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환원 폐지된 것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다음에 이제 56번부터 이제 풀어보도록 합니다. 자, 56번에는요. 도시개발조합과 조합원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도시개발법에서 이제 환지로 할 때 조합을 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이 문제는 어떤 내용을 묻는 거냐면 도시개발조합과 조합원에 관한 문제죠. 조합에 관한 내용이죠. 조합에 관한 문제고요. 일단 도시개발법상의 조합을 만들려면요. 토지 소유자, 그죠? 7명, 그 다음에 면적의 3분의 2, 소유자의 2분의 1 해서 받아서 일단 정관을 작성해서 지정권자한테 인가를 받고, 인가를 받은 후에 뭐야? 30일 이내에 등기하면 뭐야? 성립이 되죠. 동의하더라도 강제로 조합이 됩니다. 그럼 첫 번째에서 첫 번째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죠. 7명 이상의 정관을 작성해서 국장에게 조합설 인가를 받아야 되는 게 지정권자한테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조합을 국장은 지정권자 하고요. 자, 조합은 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시행자가 될 수 있다. 2번 맞네요. 조합은 조합설 인가를 받으면 성립하는 게 아니라 뭐야? 등기해야 성립합니다. 법인이기 때문에 등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조합에 관해서 도시개발법에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하고는 민법의 조합에 관한 조항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우리가 사단법인에 관한 것을 준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단이 아닌 사단법인을 준용하고요. 마지막으로 조합원은 보유토지 면적에 비례해서 의결권을 갖는 데서 투표권을 갖는데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땅이 많다고 해서 2표, 3표를 갖는 게 아니라 모두 평등하게 권한을 갖게 되어 있어요. 알겠죠? 평등의 권한을 갖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례하는 게 아니라 평등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답은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이제 57번부터 다음 시간에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